내가 그 여종을 100냥에 사겠네. 최대감이 장터에서 10냥 주고 사온 여종을 이판서가 무려 100냥에 사겠다고 나섰습니다. 그런데 그 여종은 절름발이었습니다. 어릴 적 다리를 크게 다쳐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 아이였지요. 그렇다면 이판서는 어째서 그런 여종을 그토록 비싼 값에 데려가려 한 것일까요? 구박과 천대 속에 살아야 했던 여종분이의 기막힌 사연.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밤마실 야담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옛적 한양에서 멀지 않은 어느 고을의 부자 양반 최대감이 살고 있었습니다. 최대감은 그 고을에서도 손꼽히는 부자였지만 욕심이 많고 심술도 사납기로 이름난 사람이었지요. 최대감 댁에는 분이라는 어린 여종이 있었습니다. 분이는 겨우 6살 되던 해에 장터에서 최대감에게 팔려온 아이였습니다. 그날부터 분이는 온갖 꾸준히 일을 도맡으며 살아가야 했지요. 최대감은 어린 분이에게도 조금의 자비도 없었습니다. 새벽 닭이 울기 전부터 일어나 우물에서 물을 길어 나르고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고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며 하루를 보내야 했지요. 어느 날 밤에는 장 담글 콩을 고르라는 명까지 받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많던지 어린 분이는 졸린 눈을 비벼가며 밤새 벌레 먹은 콩을 골라내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분이는 붓두막이 옆에 앉은 채 깜빡 졸았다가 최대감 마님에게 호된 꾸중을 들었습니다. 그래도 분이는 군말 한마디 하지 않고 다시 일어났지요. 누구보다 부지런히 누구보다 성실하게 하루하루를 버텨냈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분이는 큰 사고를 당해 다리를 크게 다치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제대로 된 치료 한 번 받지 못한 채 내버려진 탓에 그 뒤로는 다리를 심하게 절며 살아가야 했지요. 하지만 최대감은 분이의 불편한 다리는 조금도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다른 멀쩡한 하인들이 하는 일이라면 분이에게도 똑같이 시켰지요. 우물가에 물을 길어오는 일도 시켰고 쉼 없이 절구질을 하게 했으며 무거운 빨래를 이고 개울가까지 가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최대감은 분이를 불러 산 너머 마을까지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약방에 가서 인삼과 녹용을 사 오라는 명이었지요. 분이는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험한 산길을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고 다친 다리는 바늘로 찌르는 듯 아팠습니다. 가파른 돌길을 오르다 분이는 그만 발을 헛디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무릎이 깨져 피가 흘렀지만 쉴 수도 없었습니다. 다시 일어나 산을 넘고 마을에 도착해 약을 사고 또다시 그 험한 길을 되돌아와야 했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저물 무렵 분이는 간신히 최대감 댁 대문 앞에 도착했습니다. 온몸은 땀으로 흠뻑 젖었고 다친 다리는 부어올라 걷기조차 힘들었지요. 하지만 최대감은 분이를 보자마자 호통을 쳤습니다. 이 게으른 것아. 아침에 보낸 심부름을 이제야 마치고 왔느냐. 다리까지 절면서 밥만 축 내서야 되겠느냐. 분이는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 분이에게 저녁은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허기진 배를 안고 헛간 구석에 몸을 웅크린 채 분이는 아픈 다리를 어루만지며 눈물을 삼켰습니다. 그렇게 분이는 아픈 다리를 이끌고 하루하루를 버티며 몇 해를 보냈습니다. 하루는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입은 사내가 최대감을 찾아왔습니다. 사내는 허리를 굽실거리며 최대감에게 큰 절을 올렸지요. 대감마님, 소인은 명나라와 조선을 오가며 장사를 하는 상인이옵니다. 이번에 명나라에서 귀한 비단과 약재를 대량으로 들여올 계획인데 대감마님께서 투자만 해주신다면 미천의 5배를 돌려드리겠사옵니다. 최대감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5배라니 그야말로 가만히 앉아서 큰 돈을 버는 셈이었지요. 사내는 그 뒤로도 입에 침이 마르도록 달콤한 말만 늘어놓았습니다. 분이는 사랑채에 차를 내오다가
그 사내를 보고 뭔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사내가 대문 안으로 들어올 때부터 집안 곳곳을 두리번거리며 살피는 모습이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명나라를 오가는 큰 상인이라면 당당해야 하는데 마치 남의 집 살림을 훔쳐보는 듯한 눈빛이었지요. 게다가 번지르르한 비단옷을 입고는 있지만 목덜미와 손등이 까무잡잡했습니다. 오랜 세월 힘든 일을 해온 사람의 피부였습니다. 상단을 책임지는 사람이라면 저렇게 햇볕에 그을릴 일이 없을 터인데 말이지요. 분이는 조심스레 최대감에게 다가가 속삭였습니다. 대감마님, 저 사내가 어딘지 수상하옵니다. 혹시라도 사기꾼이 아닐런지요. 그 순간 최대감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감히 천 것이 어디서 주인 일에 참견이야. 당장 물러가지 못할까. 분이는 고개를 숙이고 사랑채 밖으로 물러났지요. 최대감은 사내의 달콤한 현올림에 완전히 홀렸습니다. 그리고는 곳간을 열어 수십 년간 모아둔 거금을 선뜻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사내는 공손히 절을 올리며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명나라를 다녀오려면 시일이 제법 걸리옵니다. 조금만 여유를 가지고 기다려 주십시오. 반드시 큰 이득을 안겨드리겠습니다. 최대감은 흐뭇한 얼굴로 사내를 배웅했습니다. 하지만 분이는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이판서가 최대감 댁을 찾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사랑채에 마주 앉아 술잔을 기울이며 이야기를 나눴지요. 이판서가 무거운 표정으로 말을 꺼냈습니다. 요즘 조정에 글 잘하고 집안 좋은 선비는 넘쳐나는데 막상 나란 일을 맡기면 제대로 해내는 자가 없으니 이를 어찌하면 좋겠소. 참으로 고민이요. 최대감은 술잔을 들며 시큰둥하게 대꾸했습니다. 허허, 그게 무슨 고민이요. 집안 좋고 글 잘하면 그만이지. 판서 대감도 별걸 다 고민하시는구려. 이 판서는 고개를 저으며 다시 술잔을 입에 가져갔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침묵이 흘렀지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절뚝이는 다리로 술안주를 더 내오던 분이가 무심코 혼잣말처럼 짧은 한마디를 던졌습니다. 씨앗이 좋다고 아무 밭에나 던져두면 싹이 나지 않사옵니다. 씨앗보다 어떤 밭에 심느냐가 더 중요한 법이지요. 최대감은 눈살을 찌푸리며 소리쳤습니다. 어디서 종이 감히 어르신들 말씀하시는데 주둥이를 놀리느냐. 하지만 이 판서는 술잔을 든 채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분이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환하게 밝혀주는 것 같았습니다. 글 잘하고 집안 좋은 선비를 뽑는 것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 인재를 어디에 어떻게 써야 하느냐가 더 중요한 일이었던 것이지요. 조정에 이름난 대신들도 그 일을 두고 깊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세월 벼슬길에 있던 판서들마저 쉽게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다리를 절뚝이며 천대받는 여종의 짧은 한마디가 그 실마리를 단번에 꿰뚫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이 판서는 분이를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누더기 같은 옷에 절뚝이는 다리, 겉으로 보기엔 보잘것없는 여종이었지만 그 눈빛만큼은 누구보다 맑고 영리했습니다. 이 판서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런 아이 하나를 곁에 두면 평생 든든하겠구나. 저 최대감은 진짜 귀한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으니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로다. 이튿날 아침 이 판서는 자리에서 일어나면서도 분이의 한마디가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는 최대감에게 넌지시 말을 꺼냈습니다. 대감, 어젯밤 술자리에서 안주를 내오던 그 여종 말이오. 내가 데려가고 싶은데 어떻소? 최대감은 어이없다는 듯 피식 웃었습니다. 허허, 판서 대감께서 농을 하시는 것이오. 다리까지 저러 제대로 쓸 데도 없는 계집종을 뭐에 쓰시려고요. 데려가시면 오히려 대감댁 망신이지요. 하지만 이 판서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최대감은 그제야 이 판서가 농담이 아님을 알아챘지요.
정 그러시다면 값을 치르고 데려가시지요. 공짜로 드릴 수는 없소이다. 이 판서는 흔쾌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대감은 예전에 분이를 장터에서 사올 때 10냥을 주었기에 아무 생각 없이 100냥을 불렀습니다. 그러고는 속으로 괜히 값을 너무 높게 부른 것은 아닌가 하고 잠시 망설이기도 했지요. 다리까지 저는 여종에게 그만한 돈을 치르겠다는 사람이 있을 리 없다고 여겼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판서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그 값을 선뜻 내놓았습니다. 최대감은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쓸모없다 여겼던 여종 하나를 그 돈에 넘겼으니 이보다 좋은 장사가 없다 싶었지요. 하지만 진짜 값어치를 알아본 사람이 누구인지는 훗날 세월이 흘러서야 밝혀지게 됩니다. 이 판서는 분이를 불렀습니다. 분이는 영문도 모른 채 절뚝이는 다리를 이끌고 이 판서 앞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분이야, 오늘부터 우리 집에서 일하게 될 것이다. 잘 따라오너라. 분이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생 구박과 천대 속에 살아온 분이에게 이 판서의 말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처럼 와 닿았지요. 분이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한 채 그저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뜨거운 것이 눈가를 타고 흘러내렸지만 끝내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습니다. 이 판서 댁은 최대감 댁과는 집안 분위기부터 사뭇 달랐습니다. 마당은 늘 말끔히 정돈되어 있었고 하인들은 서로 마주치면 가볍게 고개를 숙이며 지나갔지요. 주인이 걸핏하면 소리를 지르거나 하인을 함부로 다루는 일도 없었습니다. 분이는 처음 며칠 동안 그 낯선 분위기에 좀처럼 마음을 놓지 못했습니다. 누가 다정하게 말을 건네기만 해도 혹시 뒤에 꾸중이 따라오는 것은 아닌지 싶어 저도 모르게 어깨를 움츠렸지요. 밥상을 받아서도 누가 빼앗기라도 할까 싶어 서둘러 먹곤 했습니다. 최대감 댁에서 몸에 밴 버릇이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는 없었던 것입니다. 이 판서는 분이를 데려온 날부터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저 아이는 그를 모르는 여종이지만 그날 술자리에서 한 말은 웬만한 선비도 쉽게 할 수 없는 것이었지요. 타고난 눈썰미도 남달랐고 생각의 깊이 또한 예사롭지 않았습니다. 이 판서는 그 귀한 싹을 아무렇게나 꺾어버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마당을 쓸고 빨래를 하는 일보다 글과 가까운 곳에 두어야 저 아이의 그릇이 제 빛을 낼 것이라 여겼던 것입니다. 이 판서는 몸이 불편한 분이에게 고된 바깥일 대신 서재를 쓸고 닦는 일과 먹을 가는 일을 맡겼습니다. 분이는 그 일만으로도 몸이 한결 가벼워짐을 느꼈지요. 하루는 분이가 서재를 쓸고 닦다가 책상 위에 펼쳐진 서책을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분이는 손가락 끝으로 글자를 살며시 짚어보았습니다. 저 까만 획마다 무언가 담겨 있을 텐데 정작 자신은 그것을 읽지 못한다는 사실이 가슴 한켠을 먹먹하게 했습니다. 마침 서재로 들어온 이 판서가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판서는 빙그레 웃으며 분이 곁에 앉았습니다. 글자가 궁금하냐? 분이는 화들짝 놀라 손을 거두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송구하옵니다. 대감마님. 감히 서책에 손을 대었사옵니다. 이 판서는 가볍게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다. 오늘 밤부터 내가 직접 천자문을 가르쳐 주마. 분이는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종에게 글을 가르쳐 준다는 말은 태어나 처음 들어보는 말이었지요. 분이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이 판서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얼굴에는 농담이라 할 만한 기색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그날 밤 이 판서는 약속대로 분이를 서재로 불러 천자문 첫 장을 펼쳤습니다. 촛불 아래 나란히 앉아 하늘천 따지를 읽어 내려가는 동안 분이의 눈빛은 그 어느 때보다 반짝였지요. 평생 그를 몰라 서러웠던 분이에게 그 밤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은 밤이었습니다. 분이의 배움은 놀라울 만큼 빨랐습니다.
남들이 반년은 넘게 걸린다는 천자문을 본인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익혔지요. 이 판서가 한 번 읽어주면 곧잘 외웠고 글자를 읽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 뜻까지 제 말로 풀어낼 줄 알았습니다. 이 판서는 혀를 내두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분이야, 이 내 글자의 뜻이 무엇이라 생각하느냐? 분이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하늘은 높고 땅은 낮으니 위아래가 있어야 세상이 돌아간다는 뜻이 아니겠사옵니까? 허나 하늘이 아무리 높아도 땅이 없으면 설 곳이 없고 땅이 아무리 낮아도 하늘이 없으면 비를 맞을 수 없사옵니다. 높고 낮음이 서로를 필요로 하는 법이지요. 이 판서는 붓을 내려놓으며 한참 동안 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사서삼경을 줄줄 외는 선비들도 저런 풀이는 쉽게 내놓지 못할 터였습니다. 분이의 비범함은 글 공부에서만 드러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판서 댁의 살림살이와 사람들의 관계를 파악하는 속도도 남달랐지요. 누가 가르쳐 준 것도 아닌데 어느 하인이 어떤 성격인지, 이 판서 댁에 드나드는 손님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금세 꿰뚫어 보았습니다. 하루는 이 판서가 바깥에서 돌아오자 분이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습니다. 대감마님, 오늘 다녀가신 김서방 말씀이 옵니다. 그분이 드나드실 때마다 자꾸 곳간 쪽을 살피시던데 혹 대감마님께서 한 번쯤 살펴보시는 것이 좋을 듯하옵니다. 이 판서는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하지만 며칠 뒤 그 김서방이 곳간의 자물쇠를 따려다 하인에게 들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이 판서는 그제야 분이의 눈이 얼마나 예리한지 다시 한번 실감했습니다. 그러나 분이가 가장 남달랐던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같은 것을 보아도 다른 사람들과 전혀 다른 각도에서 생각하는 힘이었지요. 어느 날 이 판서가 서재에서 분이에게 물었습니다. 분이야, 저 촛불을 보면 무엇이 떠오르느냐? 다른 하인들이었다면 그저 밝다거나 따뜻하다고 대답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분이는 잠시 촛불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촛불은 자신을 태워 남을 밝히옵니다. 허나 바람막이가 없으면 아무리 밝게 타오르던 불도 한순간에 꺼져버리지요. 아무리 뛰어난 사람도 자신을 지켜줄 울타리가 없으면 오래가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이 판서는 그 말을 듣고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분이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삶을 꿰뚫는 통찰이었기 때문이었지요. 밤마다 서재에서 이어지는 이 판서와 분이의 공부는 어느덧 이 판서 댁의 오랜 일과가 되었습니다. 촛불이 다 타도록 이어지는 날도 있었고 새벽 딸기 울어서야 서책을 덮는 날도 있었습니다. 분이는 배우면 배울수록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예전에는 최대감 댁 헛간 구석에서 허기진 배를 부여잡고 눈물을 삼키던 아이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촛불 아래 서책을 펼쳐 글자 하나하나를 읽고 있습니다. 분이는 그 사실만으로도 가슴이 벅차올랐지요. 분이가 이 판서 댁의 자리를 잡아가면서 기존 하인들 사이에서는 불만의 기운이 스멀스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낸다는 말이 딱 맞는 상황이었지요. 특히 10년 넘게 이 판서 댁에서 일해온 몸종 갑순이가 가장 못마땅해 했습니다. 갑순이는 다른 하인들을 은근슬쩍 부추기며 말했습니다. 저 절름발이 년이 뭐가 그리 대단하다고 대감마님이 직접 그를 가르치신다는 말이야. 분명 여우짓을 해서 안방을 차지하려는 수작이 틀림없어. 소문은 삽시간에 하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분이가 절뚝이는 다리로 서재를 오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하인들은 귀에서 수군거렸지요. 누군가는 분이가 닦아놓은 마룻바닥에 일부러 흙 묻은 발자국을 찍고 지나갔고 누군가는 분이가 정성껏 빤 빨래를 몰래 흙탕물에 담가 버리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에는 분이가 이 판서 서재에 올릴 찻상을 정성껏 차려놓았는데 갑순이가 지나가는 척하며 찻상을 발로 걷어차 버렸습니다.
찻잔이 산산조각 나며 바닥에 나뒹굴었지요. 어머, 이를 어째. 절름발이가 다리를 제대로 못 쓰니 이런 사고가 나는 거 아니겠어. 갑순이는 시치미를 떼며 혀를 찼습니다. 주변 하인들은 낄낄거렸습니다. 분이는 무릎을 꿇고 깨진 찻잔 조각을 하나하나 주워 담았습니다. 억울함이 목구멍까지 차올랐지만 입술을 꾹 깨물었지요. 이판서에게 일러 바치는 것은 분이의 방식이 아니었습니다. 최대감 댁에서 겪었던 험한 세월에 비하면 이 정도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분이는 오히려 자신을 괴롭히는 하인들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갑순이가 오래도록 손목을 부여잡고 일하는 모습을 보고는 어느 날 아무 말 없이 쑥을 찧어 손목에 대기 좋게 마련해 갑순이의 방문 앞에 놓아두었지요. 또 바깥일을 도맡아 하던 막돌이의 집신이 다 달아 발이 터진 것을 보고는 제 몫으로 받은 배 한 조각을 아껴두었다가 밤새 손질에 슬며시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처음에 하인들은 분이의 그런 모습을 보고도 비웃기만 했습니다. 괜히 잘 보이려는 얄팍한 수작짐으로 여겼던 것이지요. 하지만 분이는 무엇을 바라고 그런 일을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생색을 내는 법도 없었고 보답을 바라는 눈치도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조용히 했을 뿐이었지요. 그러자 하인들의 마음도 조금씩 누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앞장서서 분이를 괴롭히던 갑순이조차 어느 날은 문 앞에 놓인 쑥 꾸러미를 한참 내려다보기만 했습니다. 그날 뒤로 갑순이는 분이에게 함부로 심술을 부리지 않았지요. 분이는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거센말이나 억센 힘이 아니라 끝내 드러나는 작은 진심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분이가 이판서 댁에 온 지 어느덧 2해가 지났습니다. 그를 익히고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하나씩 깨쳐가던 분이에게 이판서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속내를 털어놓았습니다. 분이야, 사실 내게 큰 걱정거리가 하나 있단다. 분이는 먹을 갈던 손을 멈추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준혁이 말이다. 글재주야, 나무랄 데 없지만 사람을 보는 눈이 도통 없으니 이를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주변에 드나드는 벗이라는 자들이 하나같이 이 집 곳간만 바라보는 위인들인데 준혁이는 그것도 모르고 저들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는 줄로만 알고 있으니 말이다. 분이는 잠자코 이판서의 말을 들었습니다. 이판서가 말을 이었습니다. 오늘 준혁이 동무들이 모여 시회를 연다 하니 내가 다과를 내어가거라. 글을 배운 내 눈에는 그들이 읊는 시 구절과 그들의 낯빛이 어찌 보이는지 숨김없이 내게 말해줄 수 있겠느냐. 분이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랑채에는 화려한 옷차림을 한 준혁의 벗 5이 모여 있었습니다. 저마다 부채를 흔들며 시 구절을 읊조리고 고상한 웃음을 터뜨리며 풍류를 즐기는 척하고 있었지요. 분이는 절뚝이는 다리로 다과상을 들고 사랑채 문을 열었습니다. 하인이 들어오자 벗들은 잠시 분이를 흘끔 쳐다보았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관심도 배려도 없었습니다. 그저 빨리 상을 내려놓고 나가라는 듯한 눈길이었지요. 분이는 상을 차리는 척하며 천천히 그들을 살폈습니다. 첫 번째 벗은 시를 읊는 입술과 달리 눈은 쉬지 않고 사랑채 안을 훑고 있었습니다. 병풍이며 서하며 감나가 보이는 것들을 하나하나 훑은 눈빛이 마치 장터에서 물건값을 매기는 상인 같았습니다. 두 번째 벗은 준혁이 말할 때마다 지나치게 크게 웃으며 맞장구를 쳤습니다. 준혁의 입이 열릴 때마다 몸을 앞으로 기울이며 한마디도 놓치지 않으려는 모습이 진심으로 재미있어서가 아니라 잘 보이기 위한 몸짓임이 역력했지요. 세 번째 벗은 다과상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분이가 상을 내려놓기 무섭게 가장 좋은 것부터 집어드는 손놀림이 이 집의 벗을 만나러 온 것인지 먹을 것을 먹으러 온 것인지 알 수 없을 지경이었습니다. 분이는 사랑채를 나오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저들은 준혁의 벗이 아니었습니다.
이판서 댁의 재물과 권세를 쫓아 드나드는 자들일 뿐이었지요. 그 사실을 준혁만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분이는 이판서에게 낱낱이 고했습니다. 이판서는 분이의 말을 듣는 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역시 내 눈이 틀리지 않았구나. 분이야, 내 생각엔 어찌하면 좋겠느냐. 분이는 잠시 말을 고르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따뜻한 아랫목에서는 얼음이 얼마나 찬지 100번을 설명해도 모르는 법이옵니다. 도련님의 눈을 가린 허울을 벗기시려면 대감마님의 울타리를 치우고 매서운 겨울바람 앞에 도련님을 홀로 세워두셔야 하옵니다. 이판서는 눈을 감았습니다. 분이의 말이 옳다는 것을 알면서도 아들이 받을 상처를 생각하니 가슴 한편이 저렸습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었다가는 가짜 벗들에게 둘러싸인 제 평생을 허송세월할 것이 뻔했습니다. 이판서는 천천히 눈을 뜨며 말했습니다. 내 말대로 하마. 어찌하면 되겠느냐? 분이는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그 입에서 나온 계략은 듣는 이판서조차 등골이 서늘해질 만큼 치밀하고 대담한 것이었습니다. 분이의 계략은 간단하면서도 치밀했습니다. 집안이 영모에 휘말려 하루아침에 망하는 것처럼 꾸미고 준혁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그 대단한 벗들에게 보내보자는 것이었습니다. 말로는 100번을 설명해도 모를 것을 직접 몸으로 겪게 하자는 뜻이었지요. 이판서는 며칠을 망설였습니다. 압이 된 도리로 자식에게 그런 고통을 안겨주는 것이 맞는가 싶어 가슴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말이 옳았습니다. 따뜻한 아랫목만 알고 자란 나무는 뿌리가 얕을 수밖에 없었지요. 마침내 이판서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매서운 칼바람이 몰아치던 한겨울 밤이었습니다. 이판서는 상투를 풀어 헤치고 사색이 된 얼굴로 준혁을 은밀히 불렀습니다. 평소와 달리 손이 바들바들 떨리고 있었지요. 준혁아, 큰일이 났다. 정적들의 모함으로 내일 아침이면 우리 가문은 역적으로 몰려 멸문지화를 당할 것이다. 나는 이 자리에서 결백을 밝히다 죽을 터이니 너는 어서 이 집을 빠져나가거라. 준혁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아버지,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영모라니요. 이판서는 준혁이 입고 있던 비단옷을 벗기고 하인들이나 입을 법한 다 해진 누더기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러고는 엽전 한 입도 쥐어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내가 평소 목숨도 나눌 수 있다. 호언장담하던 그 벗들에게 가서 당분간 몸을 숨기거라. 어서. 이판서는 매몰차게 준혁을 대문 밖으로 내쫓았습니다. 쿵 하고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한겨울 밤 공기를 가르며 울렸습니다. 누더기 차림으로 차가운 밤바람을 맞으며 선 준혁은 처음에는 무슨 영문인지 몰라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내 발걸음을 재촉했습니다. 가장 믿었던 첫 번째 벗의 집 대문을 두드렸지요. 한참 만에 문이 열렸습니다. 벗은 누더기를 걸친 준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인상을 찌푸렸지요. 자네가 웬일인가, 이 밤중에. 준혁이 자초지종을 털어놓자 벗의 얼굴이 순식간에 굳어버렸습니다. 역적이라고? 나는 그런 집안과 엮일 일이 없네. 어서 가게나. 문이 쾅 닫혔습니다. 준혁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한참 동안 굳게 닫힌 문을 바라보았습니다. 엊그제까지만 해도 형님 아우하며 이판서 댁 술을 얻어먹던 자였습니다. 준혁은 발길을 돌려 두 번째 벗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마찬가지였지요. 두 번째 벗은 문을 반쯤 열었다가 준혁의 행색을 보고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복에 나도 가족이 있는 몸이네. 역적과 엮였다가는 우리 집안까지 화를 당하지 않겠는가. 미안하지만 다른 곳을 알아보게나.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안에서 빗장을 거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그제야 준혁은 두 손을 힘없이 떨구고 말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벗의 집에서는 이보다 더한 일까지 벌어졌습니다. 그 벗은 준혁을 보자마자 눈을 부릅뜨며 버럭 소리를 질렀지요. 역적 집안 자식이 왜 우리 집에 오는 것이야? 당장 꺼지지 않으면 관아에 고발할 것이다. 그 고함에 놀란 이웃집 개들까지 한꺼번에 지저대기 시작했습니다. 준혁은 얼떨결에 뒷걸음질을 치다가 그만 빙판에 발이 미끄러져 길바닥에 나뒹굴고 말았지요. 차가운 땅바닥에 나동그라진 준혁은 한동안 몸을 일으키지 못했습니다. 누더기 틈으로 파고드는 한겨울 칼바람이 살을 에었지만 몸이 시린 것인지 마음이 먼저 무너진 것인지조차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에는 차가운 별들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형님 아오하며 술잔을 기울이던 자들이었습니다. 시를 읊으며 세상을 논하고 목숨이라도 바칠 것처럼 호언장담하던 자들이었지요. 그런데 누더기 하나에 그 모든 것이 한순간에 허물어져 버렸습니다. 준혁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자꾸만 흘러내렸습니다. 차가운 뺨을 타고 흐른 눈물은 이내 싸늘하게 식어갔지요. 그렇게 얼마나 오래 길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는지 준혁 스스로도 알지 못했습니다. 사방은 숨죽인 듯 고요했고 한겨울 밤은 끝이 없을 만큼 깊고 길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서 초롱불 하나가 흔들리며 가까워졌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사이로 절뚝이는 발걸음 소리가 조용히 들려왔지요. 분이었습니다. 분이는 아무 말 없이 두툼한 속옷을 꺼내 준혁의 어깨 위에 가만히 덮어주었습니다. 한동안 아무 말도 없었습니다. 준혁이 흐느끼는 동안 분이는 그 곁에서 초롱불을 든 채 조용히 서 있었지요. 그러다 이윽고 분이가 낮고 따뜻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 매서운 추위를 겪어보지 않은 나무는 뿌리도 그만큼 단단해지지 못하는 법이옵니다. 오늘 흘리신 이 눈물이 훗날 도련님을 더욱 굳세게 세워줄 것이옵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일어나시지요. 대감마님께서 따뜻한 국밥을 데워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준혁은 그제야 이 모든 일이 아버지와 분이가 자신을 깨우치게 하려고 꾸민 일이었음을 알아차렸습니다. 부끄러운 마음이 먼저 밀려왔고 그 뒤로는 가슴 벅찬 감격이 조용히 차올랐지요. 준혁은 분이가 내민 손을 잡고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 뒤로 두 사람은 말없이 밤길을 걸었습니다. 준혁은 절뚝이는 분이의 발걸음에 맞추어 천천히 걸었지요. 초롱불은 조용히 흔들리며 차가운 밤길을 은은하게 밝혀주고 있었습니다. 이판서 댁대문이 열리고 준혁이 안으로 들어서자 이판서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을 맞았습니다. 안채 아랫목에는 따끈한 국밥 두 그릇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지요. 이판서는 준혁의 맞은편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말없이 국밥 그릇만 내려다보았습니다.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을 바라보던 준혁의 눈가가 다시금 붉어졌지요. 마침내 준혁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이판서 앞에 무릎을 꿇고 큰 절을 올렸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판서는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가만히 짚어주었다가 이내 손을 거두었습니다. 그 짧은 손길만으로도 이미 할 말은 다 전해진 듯했지요. 준혁은 곧 분이 쪽으로 몸을 돌려 고개를 깊이 숙였습니다. 분이야, 내가 아니었다면 나는 평생 썩은 동아줄이 진짜인 줄 알고 붙잡고 살았을 것이다. 참으로 고맙다. 그러자 분이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도련님께서 스스로 일어나셨사옵니다. 소인은 그저 초롱불 하나를 들었을 뿐이지요. 그날 밤 이후 준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다음 날부터 방문을 걸어 잠그고 밥 먹는 시간조차 아껴가며 피나는 글 공부에 매진했지요. 예전에는 벗들과 어울려 시간을 보내던 그 시간이 모두 서책으로 채워졌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두 달이 흘렀습니다. 그 사이 준혁의 눈빛은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글을 읽는 자세도 전과 같지 않았고 이판서와 주고받는 말의 깊이 또한 한층 무거워졌지요. 차가운 겨울밤 길바닥에서 흘렸던 그 눈물이 준혁을 조금씩 깊고 단단한 사람으로 바꾸어 가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준혁은 분이를 그저 아버지가 아끼는 하인 가운데 하나쯤으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일을 겪은 뒤로는 태도가 분명히 달라졌지요. 서재에서 마주치면 먼저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고 글을 읽다가 막히는 대목이 있으면 분이에게도 스스럼 없이 뜻을 묻곤 했습니다. 어느 날 준혁이 서책을 펼쳐들고 분이를 찾아왔습니다. 분이야, 이 구절이 도통 무슨 뜻인지 모르겠구나. 내 생각은 어떠하냐? 분이는 서책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준혁이 가리킨 구절은 맹자의 한 대목이었습니다. 분이는 잠시 생각하다가 말했습니다. 도련님, 이 구절은 사람이 어려움을 겪어야 비로소 크게 된다는 뜻이옵니다.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일을 맡기려 할 때는 먼저 그 사람의 마음을 괴롭히고 뼈와 살을 힘들게 한다 했지요. 도련님께서 그 차가운 밤 길바닥에서 겪으신 것이 바로 하늘이 도련님께 내리신 시험이었던 것이옵니다. 준혁은 한동안 말없이 그 구절을 다시 읽었습니다. 그러더니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그날 밤이 없었다면 나는 이 구절의 뜻을 평생 머리로만 알았겠지. 이판서는 서재 문 너머에서 두 사람의 대화를 듣고 있었습니다. 아들이 저렇게 성장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가슴이 벅찼습니다. 이판서는 분이를 불러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이야, 내 덕에 내 아들이 사람이 되어가는구나. 분이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대감마님께서 훌륭한 밭을 마련해 주셨기에 씨앗이 싹을 틔울 수 있었던 것이옵니다. 이판서는 그 말을 듣고 빙그레 웃었습니다. 처음 분이를 데려오던 날 최대감이 쓸모없다 내던진 그 아이가 이제는 이판서 댁에서 가장 귀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판서 내외는 더 이상 분이를 하인으로만 대하지 않았습니다. 집안의 대소사를 논의할 때마다 분이의 생각을 물었고 분이의 말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노비 문서를 불태워 평민의 신분으로 되돌려주는 날, 이판서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분이야, 이제 너는 이 집의 하인이 아니다. 우리 집의 귀한 식구로 여기겠다. 분이는 그 말을 듣는 순간 눈앞이 뿌옇게 흐려졌습니다. 6살 때 장터에서 팔려온 이후 처음으로 자신이 사람으로 불리는 것 같았습니다. 분이는 고개를 깊이 숙인 채 한동안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어깨가 조용히 떨렸습니다. 세월은 흘러 어느덧 몇 해가 지났습니다. 준혁은 그 차가운 겨울밤 이후 단 하루도 글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촛불을 밝히고 서책을 펼치는 것이 몸에 밴 일과가 되었지요. 이판서는 아들이 공부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분이에게 고마운 마음이 절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습니다. 과거 시험장에 들어서는 준혁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차가운 겨울 길바닥에서 흘렸던 눈물, 믿었던 벗들에게 문전박대를 당하던 그 밤이 고스란히 준혁의 뼈와 살이 되어 있었지요. 결과는 장원급제였습니다. 이판서 댁은 그날 하루 종일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판서 내외는 서로 마주보며 눈물을 훔쳤고 하인들도 덩달아 기뻐 어쩔 줄 몰랐습니다. 분이는 조용히 마당 한켠에 서서 그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가슴 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것이 차오르는 것을 느꼈지요. 세월이 더 흘러 준혁은 조정에서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재상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어려운 백성의 사정을 외면하지 않고 권세 있는 자들의 청탁에도 흔들리지 않는 고든 재상으로 이름을 떨쳤지요. 사람들은 이판서 가문을 두고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가문이라 입을 모았습니다. 분이는 이판서 댁에서 수양딸이자 귀한 식객으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집안의 크고 작은 일을 도맡아 처리하며
이판서 내외의 믿음직한 오른팔이 되었지요. 절뚝이는 다리는 여전했지만 분이의 걸음걸이는 누구보다 단단하고 당당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가을날 분이는 이판서 마님의 심부름으로 가마를 타고 한양 도성 안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단풍이 곱게 물든 거리에는 사람들로 북적였지요. 그때 가마꾼이 걸음을 멈추었습니다. 아씨, 길복판에 거렁뱅이가 누워있어 지나가기가 어렵사옵니다. 분이는 가마 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았습니다. 다해진 누더기를 걸치고 깡통을 찬 채 길바닥에 주저앉아 구걸을 하는 늙은 거렁뱅이가 있었습니다. 행색이 어찌나 초라하던지 지나가는 사람들이 모두 눈살을 찌푸리며 피해갔지요. 분이는 눈을 가늘게 뜨고 그 사내를 바라보았습니다. 세월에 쪼그라든 몸, 때가 켜켜이 쌓인 얼굴. 그러나 분이는 그 얼굴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최대감이었습니다. 수십 년간 고래등 같은 기와집에서 호의호식하며 남의 눈에 피눈물을 흘리게 하던 그 최대감이 지금은 한양 도성 한복판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기꾼에게 전 재산을 날린 뒤 빚잔치를 벌이다 기와집마저 빼앗기고 결국 이 꼴이 된 것이었지요. 최대감은 고개를 들다가 가마 문 너머로 자신을 내려다보는 여인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고운 비단옷을 입은 기품 있는 여인이었습니다. 걸음걸이가 다소 불편해 보이는 그 여인의 눈빛이 어딘가 낯설지 않았지요. 최대감은 천천히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리고 온몸이 굳어버렸습니다. 절뚝이는 다리, 그러나 누구보다 단단하고 기품 있는 눈빛. 자신이 벌레 보듯 구박하고 뺨을 후려치며 내쫓았던 여종이었습니다. 최대감은 땅바닥을 짚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한양에서 가장 존경받는 재상 가문의 수양딸이 된 분이와 길바닥에서 구걸하는 자신의 처지가 한눈에 들어왔습니다. 온몸에 힘이 빠지는 것 같았지요.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어. 저 아이 말 한마디만 들었어도 이 꼴이 되진 않았을 것을. 최대감의 통곡 소리가 거리에 울려 퍼졌습니다. 지나가던 사람들이 힐끔힐끔 쳐다보았지만 아무도 발길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분이는 한동안 최대감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린 시절 산길을 오르내리며 흘렸던 눈물이 밥 한 끼 받지 못하고 헛간에서 웅크리던 그 밤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분이의 눈빛에는 원망도 통쾌함도 없었습니다. 그저 깊고 고요했지요. 분이는 가마꾼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 어르신께 국밥 한 그릇 사다 드리거라. 가마꾼이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분이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가마문을 닫고 조용히 앞을 바라보았지요. 최대감의 처절한 통곡 소리는 점점 멀어졌습니다. 가마는 단풍 물든 한양 거리를 천천히 나아갔습니다. 사람의 겉모습과 재물만 쫓던 최대감은 모든 것을 잃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사람의 참된 가치를 알아본 이판서는 가문을 크게 일으켰습니다. 볼품없는 돌멩이라 여겨 발로 차버린 것이 어쩌면 평생을 빛내줄 가장 귀한 금덩이였을지도 모릅니다. 사람의 가치는 신분이나 겉모습이 아니라 그 사람이 품고 있는 마음과 지혜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곁에도 혹시 분이 같은 사람이 있지는 않습니까? 너무 가까이 있어 그 빛을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 번쯤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을 빠르게 만나보시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그럼 더 재미있는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